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날 밤새 비행기 타고 와서 월요일 새벽, 어제 새벽에 도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근데 뉴욕에 오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상당히 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 기가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제는 암에 대해서 했죠. 근데 그 암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강조한 건 우리 몸에는 이미 치유인자가 있다. 왜? 치유인자가 있다. 왜냐하면은 정자 난자가 만나서 계속 더블링 되면서 세포 덩어리로 되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애기 모양을 갖춰지냔 말이에요. 태생학을 공부하면은 도저히 신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사회적인 교육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에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장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얼마나 많은 치유인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치유인자를 뉴스타트라고 부르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의 식생활에 어쩔 수 없이 배어있는 그런 나쁜 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면역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몸에서 하룻밤 사이에 몇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100만 개가 넘는 암세포가 모든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다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눈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생활하는 이유는 밤사이에 우리가 잘 동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면역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할 때 아무리 바람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에서는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 마치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지 탱고가 되는 것처럼, 탱고. 그래서 two hit theory, tango theory라고 했죠. 하나가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암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햇볕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암을 낳습니다. 암을 낳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동서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다는 얘기는 그 과학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까지 포함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유전자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일주일 동안 다룰 궁극적인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전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고 가는 게 제 임무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 뭘까요? 네? 예, 그 구체적인 병이 있어요. 뭘까요? 어제는 죽음의 그림자,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떼낼 수 없는 불안한 암, 걱정, 그게 죽음의 그림자였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거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왜 당뇨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을까요?
당뇨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여기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네, 늙으면 다 죽고 또 늙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쓴 The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바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말을 따왔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을 일컬어 이 죽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 뭐예요? 그 자매들의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 예를 보여준 거예요, 예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 죽을 병이 아니었다라고 한 데서 말을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 철학자가 볼 때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을 안 가지니까. 그냥 단순히 희망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망각형. 또 하나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희망의 빛이 전혀 없이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포기형.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만형. 인류의 형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앞서서 오늘의 소재는 당뇨병인데 이 자리에 당뇨병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당뇨병이 올까 말까 하는 전당뇨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가족이 당뇨병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테지만 설령 당뇨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그냥 이 세 가지 형태 하나에 속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자, 오늘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디오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갓 20살을 넘긴 진수 씨의 몸무게는 125kg. 한눈에 봐도 초고도 비만이다. 여기저기 불안한 살들은 작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진땀을 빼야 하는 그. 중3 정도 때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때마침 주방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엄마가 너 하고 있냐? 큰 그릇에 물을 받아먹는 진수씨. 자꾸만 목마름을 호소하는 건 얼마 전 진단받은 당뇨병 때문이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진수씨에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들로 배를 채운다는 진수씨. 식사를 마치자마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진다. 이런 생활이 늘 반복되는 일과다. 심각하다 보들 막 하긴 하는데 일단 뭐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냥 먹을 걸 더 먹기도 조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저녁을 먹은 지 2시간이 채 안 됐지만 야식의 유혹을 참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피자와 치킨은 진수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진수씨.
이런 식습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직은 몸보다 먹고 싶은 게 우선이다.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피자 두 판과 치킨 두 마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 진수 씨는 아직 당뇨병을 심각한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0살의 소희 씨는 매일 아침 극심한 피로감에 혼자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일어나. 9년 전 21살의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무심코 넘겼다는 소희 씨. 그녀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당뇨병은 30살 소희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때 기억하기 싫어요. 지금 현장의 모습 보면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뭐 썩 좋지 않은 비디오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 진수 씨는 어떤 타입이에요? 예, 망각형이죠. 그 아나운서가 진수 씨는 당뇨병이 심각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아직 젊으니까. 두 번째 소희 씨는 포기형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두 사람 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사실 물론 인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사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런 삶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한번 백그라운드로 생각하시고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식을 좀 테스트 해볼게요. 당뇨병은 유전된다. Yes or no? Yes가 좀 많네요.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당뇨병은 제2형 성인형 당뇨병을 얘기합니다. 아기 때부터 생기는 거 말고 성년이 돼가면서 생기는 그런 소위 말해서 성인병 중에 만성질환의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치유되는 거 보셨어요 그럼? 당뇨병이 치유되는 거 보셨어요? 오케이.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으로 생긴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높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다. 배고파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노라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고. 과일은 당뇨병 치료에 좋다. 노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오케이. 어제 과일 얘기 좀 했죠. 이제 과일에 있는 당은 과당이라고 합니다. 과당. 과일 과자 써서 과당. 과당은 설탕에 비해서 훨씬 달죠. 그리고 물론 포도당에 비해서 훨씬 달아요. 수십 배 단데 과당이 흡수되는 길은 포도당이 흡수되는 길하고 다릅니다. 과일에 과당이 들어가면 프럭토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글루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일의 과당이 흡수될 때는 우리 뱃속에 소화되지 않는 중에 있는 포도당이 함께 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어제는 왜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그 과일이 거기에 숲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과일이 당뇨병에 안 좋은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세기의 퀘스천이 불과 2000년대가 될 때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실험을 했어요. 1000여 명의 당뇨 환자를 두 그룹을 만들어요. 양쪽 다 무작위로 이제 섞어놨어요. 누가 1그룹이고 누가 2그룹인지 몰라요. 그리고 양쪽을 평균을 해서 혈당 수치가 똑같게 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자들이 양쪽 그룹에 똑같이 모아놓고 한 2000명 모았겠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사세요. 제발 이 실험을 한다고 해서 먹던 거 안 먹고 안 먹던 거 더 먹고 운동 안 하던 거 하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케이?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침마다 실험에 관련된 리서처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150g 내지 몇백 g의 과일을 드립니다. 그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그룹 말고 이쪽 그룹 내보내고 이쪽 그룹만 따로, 여러분들은 실험군이에요. 대조군이고 실험군. 실험군 여러분들은 그 과일을 먹을 때 30번 이상씩 꼭 씹어야 됩니다. 만약에 30번 안 씹고 계속 삼키는 게 발각이 되면 이 그룹에서 실험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과일 먹을 때만 최소. 3개월 동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 대조군의 환자들은 당연히 당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생각 그대로, 제 생각 그대로 혈당이 추가로 더 흡수되니까 안 먹던 걸 더 먹는데 당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꼭꼭 씹어 먹으라 그 과일을 30번 이상씩 씹게 한 분들은 혈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일은 당뇨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은 났어요. 단,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제 잠깐 오래 씹어 먹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혈당을 완벽하게 유지하면 그분들은 정상인과 똑같은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죠. 이건 미국 지도인데 당뇨병 유병률 지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CDC 그 질병 통계하는 데서 제가 받은 건데 2004년도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왼쪽에 플로리다주 남쪽 동남쪽의 지도는 빨갛죠. 당뇨병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허연 쪽일수록 당뇨병이 아주 덜한 곳이죠. 6년 사이에 그 지도를 보세요. 6년 사이에 미국 지도가 빨개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화통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적화통일돼 가고 있어요. 불과 6년 사이에 미국의 당뇨병 유병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클린턴, 그러니까 클린턴이 하려고 했던 게 그 의료 개혁 아니에요? 미국이 이대로 가면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비 때문에. 전쟁으로 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너무 과해져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국민들이.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된 얘기에 대해서 자세한 백그라운드는 내일 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미국의 당뇨 유병률을 2015년으로 보면 12%가 되는 거예요. 3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당뇨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알타가 많은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떤가? 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지도와 2025년도의 예상치 지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적화돼 가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어떤 나라들이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못 사는 나라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못 사는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왜 당뇨병이 그럼 생기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당뇨가 유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당뇨 학회지, 세계 학회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14년인데 당뇨 환자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은 거기서 당뇨병이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아요. 40몇 개씩 됩니다. 그 40몇 개 유전자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유전자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45개가 다 켜져지만 당뇨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켜져도 되는데 어떤 유전자는 배가 나오면서 켜지기 시작하는 당뇨 유전자가 있고 어떤 거는 운동을 안 할 때 켜지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켜지는 유전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어떤 게에서 어떻게 켜지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원인은 알아요. 당뇨병 유전자가 어떨 때 켜지는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유전자를 켜졌으면 끄면 되고 안 켜졌으면 앞으로 영원히 안 켜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당뇨병의 원인을 한 가지만 대라라고 하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한 가지만 대라 하면.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소위 서울에서 내려온 사장님의 배는 저런 식으로 통통했어요. 예? 뭐 루즈벨트 대통령도 저렇게 배가 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 배를 보면 인격이 비애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던 게 불과 얼마 안 됐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게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복부 비만은 병이다. 그것도 심각한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복부 비만이 생기나요? 왜 배가 나와요? 당뇨 환자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당뇨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증상이 와요? 네? 증상. 네? 목마르고 물 자꾸 마시게 되고 또 오줌을 자꾸 싸러 다니고 그리고 피곤하고 당뇨 환자들은 피곤해요. 그리고 결국은 살이 빠져요. 당뇨 환자들은 살이 빠지죠. 결국은. 근데 살이 어디가 빠져요? 근육 쪽이.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역삼각형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살면서 마른 목골로 되죠. 그죠? 근육은 빠지고 왜소해지고 장단지도 왜소해지면서 배만 나오니까 마른 목골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부 비만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 그림에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뭘 먹든지 간에 그게 입을 통해서 씹어지고 삼켜지고 위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씹지 않은 나머지가 위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위장이 하는 일은 정확히 씹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는 흡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은. 위장이 하는 일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씹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덜 씹으면 위장은 더 일을 해야 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몸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내 위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킬 때는 그거를 바톤을 위장한테 넘겨주는데, 넘겨줄 때 야, 내가 좀 더 일할 테니 너는 좀 덜 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30번 씹을 테니 너는 대강 그냥 주물럭거리고 넘겨,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래 씹기의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저녁 때 실컷 배불리 먹고 배 두들기고 기분 좋게 자지만, 그렇고 나면 위장은 밤새도록 일해야 돼요. 밤새도록 4시간을 더 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작은 창자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흡수가 되면 또 간이 또 그걸 대사시키느라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콩팥이 노폐물을 내보내느라고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날 새요. 그러면 얼마나 나쁜 주인은 또 입에다 뭘 넣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퇴근하면서 일거리를 잔뜩 주고 퇴근해 보세요. 그 회사 하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위장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한 적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내 건강을 염려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위장 생각해 본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래 씹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장을 통과한 다음에 소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데, 그때 흡수되는 그 경로를 보면은 소장에는 융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탄자의 그 올처럼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 융기를 일부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각 세포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세포를 지나가는 거예요. 흡수되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맨 마지막 네모칸에서 왼쪽은 창자 안쪽이고 오른쪽은 피 속에, 피 속 혈액과 창자 안쪽을 저 세포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바운더리죠. 거기서 이제 흡수되는 걸 조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날라요. 각종의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나르는 거예요. 그 나르는데 많은 이제 이 원리가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흡수될 때, 흡수되면 간으로 오게 되겠죠. 간에 올 때 그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 속의 농도,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인슐린이 하는 일을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인슐린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어오는 모든 글루코스를 글라이코젠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는 일이에요. 저장을. 그래야지 그거를 밥 먹고 난 뒤에 최소한 서너 시간은 우리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 인슐린은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근육하고 간에 저장을 해요. 근육에 저장한다는 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돈에 있을 때 그거를 은행에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ATM 머신에서 빼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근육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서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왜 당뇨 환자가 피곤한지를 아시겠죠? 인슐린이 작동을 못해서, 인슐린이 하는 일인 글루코스를 글라이코젠으로 만들어서 근육에 저장시키는 게 안 되니까 근육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은 날로 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루가 끝나면 파김치가 돼야죠. 설령 우리가 당뇨 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왜 그래요? 당뇨 환자라고 지은 거는 혈당이 얼마 이상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인류가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 수치도 혈압처럼
우리 마음대로 높이고 낮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에 속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나랑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일생이 항상 피곤하고 하신 분들은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이 잘 되게 해줘야지만 모든 에너지가 근육이나 간에 저장이 된다. 어디로 안 가고요? 지방으로 안 되고. 예를 들면 저녁 때는 인슐린이 100%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인슐린은 참새와 같다. 왜냐하면 참새는 아침이면은 활동하지만 저녁 되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인슐린도 저녁 되면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여러분들이 먹는 건 뭘 먹던 간에 no matter what 뭘 먹던 간에 무조건 뱃살로 가요. 무조건 뱃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 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활이 문화가 저녁이 되면 불을 켜놓고 낮보다 더 밝고 그때부터 another life 시작이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social life가 시작이 되면서 저녁을 제일 많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밥맛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왜 그래요? 자기는 잔다고 누워있지만 모든 인체는 쉰 틈이 없어요. 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이 풀려요? 그러니까 찌뿌둥한 거예요. 잠은 잤는데 머리도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당뇨병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당뇨병 안 걸렸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들으시지 말고 우리의 생활이 왜 나이 든다고 해서 힘이 없어져야 돼?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나이 든다고 해서 근육이 말라야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짐에 안 다녀서 이게 그렇구나.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인슐린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는 말이죠. 저 모식도를 보세요. 저기 포도당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로 하나 있는 녹색이 인슐린이에요. 이제 그게 세포 앞에 있는데 그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저렇게 딱 태깅이 되면 그 세포의 문이 열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되면 인슐린들이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태워져요. 다 태워져요.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데 가서 태워져서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어떤 이유로 저 인슐린이 가서 터치해야 되는 그 스위치를 카바가 생기면 그걸 인슐린 저항이라고 의학적으로 말하죠. 인슐린 저항. 그럼 인슐린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해요. 왜 인슐린 저항이 오느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지고 남는 거는 무조건 간과 근육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이 된다. 이게 정상적인 피지올로지인데 그렇게 될 때는 혈당이 밥 먹을 때는 살짝 높은 것 같아도 금방금방 내려가요. 금방금방 내려가요. 인슐린이 일을 해가지고 혈당에 있는 거를 다 간으로 저장해 놓으니까, 근육으로 저장해 놓으니까. 그런데 과식과 야식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먹는 건 다 뱃살로 간다고 그랬죠. 그 뱃살이 복부 비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온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인슐린 작용을 못하게, 아까 그 인슐린 스위치를 막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인슐린이 작동이 안 되니까 혈당이 항상 높게 유지가 돼요. 저렇게 빨간
커브를 흘리고 천천히 혈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커브를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혈당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더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인슐린이 작동 안 되니까 그나마도 아침에 먹은 것도 뱃살로 가기 시작해요.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방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 속으로 지방산이 돌아다니고 그럼 동맥이 굳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고기도 안 먹는데 왜 나한테는 지방산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느냐, 어쩌면 지금 뱃살이 위험 경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혈관에 꼬이면 동맥경화가 되고 결국은 뭐가 돼요? 고혈압이 오고, 그리고 또 피 속에 당이 높으니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혈관들이 잘 막혀요. 밴쿠버는요, 제가 보니까 참 놀기 좋은 도시예요. 밴쿠버는 오시면 첫째, 넥타이 맨 사람들 없습니다. 여긴 아마 뉴욕에 뭐 다 셀러리맨들 갖고 바쁘잖아요. 밴쿠버 사람들은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론토에 오신 분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골프 인구가 많은데 골프 치다가 죽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한인사회에서도. 그것도 퍼팅 하다가. 그래서 야, 세게 내기를 했나 보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여름날 물을 하나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피가 농도가 진해져서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관상동맥이 좁아진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거 자체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당뇨 환자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많은 이유는 피가 끈적거린다. 네? 또 하나는 당뇨 환자는 암도 많이 걸려요. 보통인에 비해서 한 2, 3배 더 걸리는데 그 이유를 네이처지에서 보기 좋게 저렇게 표 하나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 인슐린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높아요. 혈당이 높으니까 췌장은 죽어라고 더 만들어내. 안 먹히니까 더 만들어요. 고농도로. 그러니까 인슐린은 자꾸 높아져요. 당뇨 환자들은 보통인에 비해서 인슐린이 2, 3배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 그냥 높고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 높은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작용하면 세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제 그 얘기 드렸는데 세포가 자기 희생을 안 해.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세포 자살. 자기가 무용지물이 된 세포는 스스로 자폭하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혈중에 높다라는 거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이렇게 모식도로 얘기해놨는데, 여러분들 레지스틴이라고 하는 거,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이건 뭐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이거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R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뱃살은 그냥 뱃살이 아닙니다. 뱃살이 6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올간이래요. 장계.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렙틴. 뭔지 아시죠? 렙틴이 세타이어티 호르몬이라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산다고 칩시다. 지금 슬라이드의 왼쪽을 보시면 지방이 이제 체지방이 감소되잖아요. 아니면 체중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디포넥틴 분비가 줄어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렙틴 호르몬은 더 많아지니까, 렙틴 호르몬도 줄어드니까 자꾸 먹게 돼요. 포만감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먹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지방이 많아지죠. 그럼 거기서 아디포넥틴이 나와요. 아디포넥틴이 나와가지고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요.
그럼 인슐린이 부지런히 근육이나 간으로 움직여져. 그래서 지방산도 산화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방산이 산화돼서 지방은 빠져요. 그러면서 렙틴이 많아지니까 먹을 게 식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토 레귤레이션 되게 돼 있어요. 서모스탓이 온도가 올라가면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퍼니스가 스톱하죠. 그 다음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딱 붙으면 다시 돌아가죠. 이런 식의 우리 몸도 그렇게 메타볼리즘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이 선을 넘어가요. 38선을. 돌아오지 않는 선을 넘어가면 그게 당뇨가 되기 시작해요. 어떠냐면 이 피하 지방이 너무 많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지방산이 도대체 아디포넥틴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아지기 시작하면 레지스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레지스틴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인슐린을 작동 못하게 이제는. 이건 나쁜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서 아디포넥틴이 오히려 감소돼 버려요. 더 이상 기브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레지스틴이 나쁜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이 생기니까 당뇨병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 38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걸 넘어요. 어느 순간에. 이 자동 메커니즘이 깨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고 세포 자살, 즉 세포가 스스로 죽는 유전자가 스톱돼 가지고 계속 분열을 하게 되고 암세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강의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조용히 계시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강의가 저렇게 쉬운 걸 아는 걸 하나, 아니면은 도대체 모르겠으면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고. 어쨌든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거는 배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당뇨가 되는데 결국은 당뇨를 포함해서 심혈관계 사망, 그러니까 뇌졸중이 많아지고 정상인에 비해서 한 3배, 4배 가까이 심장마비 사망도 높아요. 그래서 이 과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뭔가, 그걸 제가 나무로 표현을 할게요. 저 나무가 대사증후군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당뇨병, 고혈압, 암,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열리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뿌리는 복부 비만이에요. 이 나무의 뿌리가 복부 비만이에요. 그 뿌리는 뭘 먹고 사냐면 과식, 야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무가 먹고 사는 거를 없애든지 나무의 뿌리를 없애든지. 나무의 열매를 없앨지언정 열매는 또 열릴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당뇨의 원인인데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가 당뇨를 만드는가, 이 표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정을 깨는 건 다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의 평정을 깨는 건 다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뇌에 작용을 해요. 뇌. 그래서 뇌에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만 아세요. 그냥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져요.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당연히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뭔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그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심장도 천천히 뛰지 않고 빨리 뛰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진땀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긴장이 돼 있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내가 잊었는데도 왜 밤에 잠이 안 오냐.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길이 아주 웃긴 게 지방세포에 가가지고 지방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 호르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밤만 되면 실컷 저녁 먹은 지 지금 1시간, 2시간도 안 됐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참거나 아니면 먹을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에 다시 닫고 오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게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으면은 식욕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요, 최근에 이제 UBC를 졸업한답시고 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얘가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그냥 이 운동 선수인데 원래 얘가 돼지가 돼서 왔어요, 글쎄. 그래서 걔를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았구나. 엄청 받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지방세포에서는 인슐린 작용이 없대니까 지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배가 밥을 먹어도 양이 안 차요. 우리의 음식은 제대로 씹어먹고 하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해피하게 만들어요. I'm done, I'm full, I'm done. 이렇게 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먹고 싶은데 참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 렙틴 호르몬이 어느 순간에 아까 그 38선 넘어가면서 또 작동이 안 되고 먹어도 배는 부른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 안 하세요? 어디 식당 가서 실컷 돈 주고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만족감이 없어요. 가만 보면 이게 밥을 그 식당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맛있게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불만이에요, 불만.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잊고 삽니다. 인간의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못 잊으면 살 수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고 나면 잊더라도 몸은 안 잊어요. 그게 쌓여서 이런 병리 현상이 일어나요. 불면증,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자꾸 먹고, 그리고 살찌고 배 나오고. 자, 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게 돼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웃긴 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 먹는 줄 알아요? 아까 누굽니까? 나왔던 청년 진수 씨,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 나와서 밥 먹으라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 친구는. 아까 보셨잖아요. 밥 먹으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걔가 지금 뭐 일을 하고 돈 버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해져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뭘 먹어요? 분명히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세요. 그 아저씨도 뭐 먹어요? 피자하고 치킨. 다 지방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피자에도 뭐 햄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먹어야 풀리게 돼 있어요. 희한해.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지방은 지방을 부른다. 지방은 지방을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어느 정도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절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38선을 넘었기 때문에 38선 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부로 가셔서 여러분들 몰래 탈출해서 갔는데 나 이제 나만 갈래 근다고 보내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논문들이 참 많아요. 결국 운동을 다시 하면 그 숫자가 는다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뭔가 하면은 세포에 있는 엔진입니다. 엔진이라는 게 뭐예요? 휘발유를 버닝 해가지고 파워를 만들어내서 차로 하여금 가게 하죠.
세포들도 다 제각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건 생각하는 일, 어떤 근육 세포는 움직이는 일, 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데 이 세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세포에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세포마다 엔진의 숫자가 뭐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몇 개가 있어요? 한 반밖에 안 돼요. 15개. 그러면 자동차가 여러분들 8기통 자동차 한번 몰아보세요. 아주 신나죠? 그걸 4기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차가 나가요? 우리 몸도 그래요. 세포들도 그래요. 기통수가 떨어진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드니까 설령 당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태울 능력이 적은 거고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적은 거예요. 그게 당뇨병인데 요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모든 그 핵심이 됐어요. 옛날엔 핵에 쏘였어요. 핵. 뉴클레우스에 있는 DNA를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풀어낼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막혔어요. 이제. 근데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것들이 당뇨병과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뭐냐? 과연 이게 뭐냐? 어쩌면 치료나 원인이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즉 운동 부족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또 다른 원인 저질 음식. 저질 음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말하잖아요. 근데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나쁜 음식이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로세스드 미트, 고기 중에서도 그거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햄, 소세지, 베이컨. 왜 나빠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솔트를 집어넣어요. 솔트를 어마어마하게 소금이 돼요. 고기와 소금이 만나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나요? 그 우리의 그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들, 좋은 박테리아는 못 살아요. 나쁜 박테리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먹을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 뱃속에 있는 놈들 먹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 음식 줄 때 씹어서 잘 먹는 것처럼 씹다 보면 박테리아들이 입에서부터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질 음식은 나쁜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게 결국은 저질 음식이에요. 술과 지방은 췌장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논문에서 나오듯이 이 술과 지방 하니까 한마디로 삼겹살과 소주겠네요. 그럼. 그죠? 이 술 드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찾는 게 삼겹살 소주예요. 땡긴다고 그래요. 저질 음식을 땡기게 해요. 그 진짜로. 스트레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복부 비만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자, 단백질은 당뇨의 1호인가?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당뇨병 환자한테 고단백 먹으라, 단백질 식사를 하라, 탄수화물을 피하라. 그거는 일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게 혈당 조절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의사지만 저도 당뇨 환자들을 무수히 가지고 치료하고 있지만 혈당 조절에만 목적을 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먹은 다음에 간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포도당으로 되니까, 글루코니오제네시스를 통해서 포도당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한 단계 더 걸려요, 대사가. 그래서 혈당이 바로 치솟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길게 봐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균. 2014년도에 시카고에 세계적인 이 모든 이 당뇨에 관련된 의사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거기에 토픽이 뭐였냐면 당뇨병과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의 관계를 결판을 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과학자들이 당뇨병은 세균, 나쁜 세균 때문에 생깁니다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 우후죽순 논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야? 당뇨병은 단 걸 먹어서 생기는 거고 운동 부족인데 무슨 세균이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계 그 당뇨병에 관련된 그 소위 말해서 그 엔도크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그 소아 당뇨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내린 결론을 그 다음 해에 초록집으로 만드는 논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가 몇 개 있다고, 100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100쪽에. 그거에 10배 많은 수의 그 박테리아가 있어요. 우리 몸 안팎에. 그래서 저 사람 그림에서 오른쪽 발목만 이렇게 네모쳐놓은 것만큼만 우리의 세포에, 그러니까 세포 용적으로만 따지면 나머지는 다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폼 잡고 옷 입고 딱 서 있어도 저는 90%가 세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개념으로 오늘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더 기가 차는 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세포수가 저만큼 차지하고 그 위에 보라색이 다 세포가 세균 세포예요. 양으로 따지면.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밑에만 깔려 있는 게 사람의 유전자는 그만큼밖에 안 돼. 밑에 깔리죠. 나머지는 다 세균의 유전자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할 때는 내 몸만 가지고 따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당뇨병도 잘못된 세균에서 온다.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 증명을 했냐면, 어떤 동물들은요 절대로 당뇨병이 안 걸린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스피시스. 근데 그 당뇨 평생 걸릴 수 없는 종의 이 동물한테 당뇨 환자의 대변을 뽑아서, 저녁들 잘 드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으세요. 그 동물의 항문에 주사를 해요. 매일. 그걸 fecal transplantation이라고 해요. 대변을 이제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3개월 하면 그 동물들이 다 당뇨병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균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진 세균들이 그 안에서 제대로 털을 잡고 자라니까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들어내고 이제 당뇨병이 됐어요. 그럼 학자들이 한 번 더 증명을 하자 해서 이번에는 그런 당뇨병에 걸린 동물들을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뽑아서 다시 3개월 동안 넣어주면 완전히 나아요. 자, 이런 실험까지 했을 때 이제는 의사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하, 뭔가 있구나. 그래서 2014년에 미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여전히 똑같이 났어요. 당뇨병은 잘못된 세균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되어 있다. 그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나온 김에 이 대장 속의 세균 얘기를 하면, 우울증 환자들의 대변을 뽑아보면 세균 종류가 달라요. 고혈압 환자들의 세균도 달라요. 정상인에 비해서 종류가. 그래서 영어로는 what you eat, what you get. 여러분들 먹는 대로 거기에 따른 세균들이 자랄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병리 현상이 돼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당뇨병 치료는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당뇨병에 의해서 오는 합병증,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심장마비 뭐 이런 등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뇨병 치료에는 트로이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식, 운동, 약물 치료 이 세 가지. 당뇨병 환자들 의사 만나면 약 제대로 먹느냐? 당화혈색소 높아지는 그럼 약 하나 용량을 올리든지 딴 약 추가. 그것도 안 되면 인슐린 주사 뭐 이렇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잔소리하죠. 음식 카보하이드를 줄여라, 고단백으로 해라. 그건 뭐예요? 혈당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병은 나을 수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혈당 조절에 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운동을 시키는데 왜 운동을 시켜요? 칼로리를 소모하세요, 제발. 이런 목적으로. 자, 이 세 가지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오늘 결론의 당뇨를 완전히 예방하고 치유하는 거하고는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당뇨병이 결국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죠. 그 미국인들의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고, 그래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합병증은 필수적으로 생긴다. 제가 몇 년도 논문인지 모르지만 당뇨학회에서 발간한 세계 당뇨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지만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엔도크리놀로지스트 읽는 잡지인데 당뇨병을 당신이 아무리 혈당을 조절 잘해도 결국은 당신의 환자들은 합병증이 올 거요. 그걸 읽고 참 비참하죠. 환자도 그렇게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의사도 고생하는데 결국은 합병증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다. 왜 그래요? 당뇨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당을 조절한 거니까. 그래서 당뇨병은 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올라온 혈당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니까 그 물 밑에 있는 빙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렇다면은 오늘의 결론, 당뇨병은 치유가 가능한가? 아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당뇨병 치유가 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라는 거는 이 당뇨 그 교육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이 아주 잘 이 조리 있게 썼는데 이 논문의 요점은 뭐예요?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당뇨를 치유하거나 치료가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되거나 하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 자기 식생활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애들 보면 쟤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 없이 막 사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위장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밥 계속 먹죠. 그죠? 자기 심장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내일 심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익사이팅한 걸 보여드릴 텐데, 제가 원래 백그라운드가 심장외과니까. 어쨌든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개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념대로 우리가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래서 이번 닷새가 이렇게 갈 때쯤 되면 이제 생각에 굉장히 포커스가 될 거고, 그게 바로 운명 교양곡이라고 제가 작곡한 그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 개념, 내가 먹을 때 이거를 나의 입맛을 쫓아서 먹느냐,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느냐,
그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세균들을 위해서 먹느냐. 내 대장과 내 심장이나 내 이 머리나 내 장기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씹어 먹느냐, 아니면 내 입맛만 생각하고 그만 골라 먹고 끝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시지만 우리가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결국은 2016년도에 콜테센 어제도 하나 보여드린 네이처지에서, 네이처지라고 과학 잡지 중에 유명한 저명한 잡지죠. 여기에서 결국은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조정하는 건 인슐린이 얼마나 감도 있게 잘 액션하느냐는 우리 몸에 있는 gut microbes, 그러니까 이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다. 여기에 저 보세요.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도 높게 완전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생의 개념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공생.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내가 잘나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자나깨나 우리 생각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자나깨나 우리 몸속에서 불철주야 일하는 세균들이 안팎으로 우리 세포의 10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공생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경 문제, 그죠? 그런 공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생의학이 태동한 게 이 도표 하나에서 태동이 됐는데, 보면 우리가 애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정상분만 하느냐, C색 델리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처음 만나는 세포가 달라져요. 거기에서 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부모가 주는 음식, 모유냐 분유냐에 따라서 저기서 명확히 제 몸속에서 자라는 균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되면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 음식,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 음식, 식습관, 태도, 패턴, 타이밍,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장내 세균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스미소니안 채널에서 제가 받은 건데, 공생의 개념을 한번 가져보세요. From the moment we're born, every one of us teems with trillions of microorganisms. From our elbows and armpits to our mouth and guts. And most of them don't make us sick. Quite the opposite. On our skin, Staphylococcus secretes a film that keeps it moist and supple, producing a barrier that keeps infectious germs out. Lining our nasal cavities, a benign species of Lactobacillus protects against sinusitis. Their mere presence reduces inflammation by crowding out other invaders and driving them away. And down in our colons, Bacteroides, one of hundreds of bacterial species that dwell down here, helps synthesize vitamin K, an essential nutrient for clotting blood and maintaining bone health that we couldn't live without. Altogether, some 100 trillion microbial cells crawl in and on us, 10 times more than our own human cells. With nearly 10,000 different species, all adapted to different habitats and conditions, the human body, it turns out, is an entire ecosystem unto itself. So this is a new frontier. Inner space. Our inner space is as complex a phenomenon as outer space. 제가 시간이 가서 이거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과학자가
이 여자의 질 속에 있는 저런 그 세균들을 진짜 중요하다 이거예요.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근데 그런 걸 애가 나올 때 처음 맞는 그 세균이고 그게 이제 애 일생을 책임지는 건데 시색을 하게 되면 어떤 세균이 애한테 먼저 가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꺼내줄 때 받는 간호사의 피부에 있는 균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걸로 인해서 운명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 여자가 하는 실험이 뭐냐면 산모에 이제 시색할 산모들의 질에다가 먼저 젖은 꺼즈를 넣어놔요. 며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꺼즈로 애를 싸요. 그러니까 그걸로 닦아주는 거예요. 애를 입부터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균이 먼저 애한테 가도록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태어난 애들은 애토피나 소아천식률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올 정도에. 자, 그만큼 이 공생은 깊이 연구되어 있고 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뱃살 빼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여러분들 뱃살 뭘로 빼요? 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만큼 먹느냐, 얼마만큼 운동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느냐. 그러니까 인테이크 앤 아웃풋의 밸런스를 가지고 살이 찌고 안 찐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칼로리 개념이에요. 그 칼로리 개념은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회사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미국 정부랑. 칼로리랑 상관없이 장내 세균이 좋은 것 같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근육에 저장하는데 근육이 더 나오면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가 살 빼는 데 있어서 칼로리 개념은 실패했다 라고 선포하고, 그건 장내 세균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좋은 음식 중에 이제 섬유속, 과일, 채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까지, 2010년, 13년 막 이때까지 건강 강의를 해오면서 그때 시작할 때 왜 야채가 좋은가, 과일이 좋은가, 거기엔 섬유소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섬유소가 왜 좋으냐? 여기 나온 대로 이 논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섬유소가 들어가면 영양 흡수율을 완만하게 해주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당도 덜 올라가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더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불과 6년 사이에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은 그게 아니에요. 섬유소는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흡수가 전혀 안 되거든요. 분해도 안 돼요, 어떤 섬유소들은. 그런데 왜 섬유소가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은가를 봤더니 결국은 그게 좋은 세균의 먹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균들,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이런 이 파이버를 먹으니까 그런 놈들은 혈당도 감소시킬 뿐더러 크로닉 한 페인이 있는 C 리액티브 프로테인, 그러니까 그런 염증 인자들도 가라앉히고, 반면에 하이 팻, 특히 동물 지방을 먹는 쥐들 같은 경우로 실험해 봤더니 나쁜 박테로이드나 엔테로박테로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렇더라. 그거는 이 유로피안 스타디 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유럽의 10개국이 모여서 52만 명의 유로피안들을 데리고 지금 10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99년부터 거의 20년째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먹는 거를 매일 체크하고 매달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나 어떻게 죽었나를 다 해가지고 음식과 이 사람의 운명의 상관관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암 얘기했지만 오늘은 당뇨병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에 비례해서 당뇨병은 발생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논문을 읽으면 또 이 성경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맞아 이 얘기를 하셨으면 이게 우리의 먹을거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니까 이제 저는 성경을 어떻게 돼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치유인자가 우리 몸에 있다. 아까 제가 서로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우리가 어느 날 스위치에 따라서 야 이제 오늘부터 너는 걸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 치유인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듯이 모든 병은 우리 스스로 나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기든 뭐든 외부에는 외부의 치유인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치유인자 중에 하나가 세균들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세균들이 우리를 병을 낫게 해줘요. 병에 걸릴 수도 있게 하고. 이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자연 속에, 즉, 이제 그 항암제가 많아요. 야채, 과일에는. 850종 이상이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도 못 붙여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색깔마다 있다고 그랬죠. 과일이나 야채 색깔마다 다른 종류의 항암제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몽땅 그려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과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이 합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파이토케미칼을 발견했을 때요, 예를 들면 고려인삼의 항암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려인삼을 가지고 생화학적으로 분석했더니 거기 사포닌이 있던 사포닌.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사포닌을 제대로 합성해서 만들면 세계 갑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뭘 했어요? 사람한테 많이 먹이고 피를 뽑아봤더니 피 속에는 사포닌이 하나도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수포로 돌아갔어요. 대신 다른 과학자가 너 왜 사포닌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줄 아느냐? 공생의학을 하는 사람이 증명한 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사포닌을 먹고 그 박테리아가 배설한 케미칼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자꾸 무슨 영양제가 좋다, 뭐가 몸에 좋고 뭐는 뭐 간에 좋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거는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의 단순한 1+1은 2다 이런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깊은 내막이 있는데 오묘한 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진 모르지만 세균들이 먹고 나면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갔지만 B12 말씀드릴게요. B12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죠? 그게 모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성빈혈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B12는 필수 영양소 중에 으뜸이에요. B12.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간이면 그 완전체 식주하면 의사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아직도 당신은 B12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공생의학이 생기면서 그런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최소한 공부하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우스갯소리로 풀만 먹는 소는 왜 B12가 그렇게 많아서 인간이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럼 소는 어디서 난 거예요? B12. 풀만 뜯어 먹는데. 박테리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을 공부할 때 침 속에는 R 팩터라는 게 있어요. 리저브 팩터라고 하는 게 있다고 배웠어요. 생화학에서. 그 리저브 팩터가 하는 일은 오로지 B12를 리저브 해가지고 입안에서 끌고 내려가서 강한 위산과 소장의 강한 알칼리를 통과해서 소장의 맨 끝인 회장에 가서야 이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그걸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걸 비틀비의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쓰시오. 생화학에 5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통과해서 어떻게 어디서 흡수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밝혀졌어요. 아, R팩터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우리가 야채를 오래 씹으면 입안에 있는 균이 B12를 만들어줘요. 그 B12의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나노그램이에요.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도 아니고 나노그램.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트레이스가 잘 안 될 정도로 작아요. 그렇게 델리키트하기 때문에 R팩터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손에 안 보게 하고 회장에 가서 흡수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그냥 또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 참 신묘막지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도대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대로 먹을 거니라 했으니까 먹으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끝나요. 비타민 C, B 뭐 다 필요 없어요. 미네랄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끝나요. 우리가 아는 게 그거만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안 맞으면은 이상한 거고 안 맞으면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발전하고 있고 이제서야 창조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니까 그래서 창조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입안에 세균이 비타민도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논문 보니까요. 입안에 세균이 오래 씹으면 어떤 케미칼을 만들어서 대장에 있는 세균들하고 교신을 한대요. 그 과학자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 아주 무슨 공상과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오래 씹을 때 우리의 장의 속도도 조절해주고 변비, 설사 이런 거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씹는 거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건강 강의할 때 좋은 습관 기르기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오래 씹기. 오래 씹기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요약해서 놓은 거예요. 치매 예방의 1번이에요. 치매 예방 1번이 오래 씹게. 왜냐하면 오래 안 씹어서 치매들이 오니까. 뇌가 헐렁해지니까. 사람들이 오래 씹어라 그러면 아, 소화가 잘 되게, 그래서 영양분 흡수가 더 좋게, 이런 자꾸 그런 지엽적이고 자기 아전 인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자기한테만 끌어들이는 생각만 하니까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당뇨병밖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생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 치유의 두 번째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움직여라 그러면 칼로리를 소모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운동은 그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칼로리 소모하자고 운동한다면 휘발유 소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 켜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운동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그 안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자연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짐에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일상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되고 혈당이 근육으로 잘 가게 되고 당연히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의 1번.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돼요. 그런 논문들은 제가 여러 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떼서 광학현미경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는 걸요. 모든 조직에. 근육에만 많아진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근육에만이 아니라 뇌에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에. 자, 그 다음에 공생, 운동, 그리고 과연 뭐가 당뇨병을 낫게 하는가? 이게 오늘의 어쩌면 클라이막스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좀 제3자 입장에 여러분들 지구를 떠나보세요. 지금 지구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세요. 이 지구라는 이 존재는 두 가지 이코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는 식물계, 하나는 동물계. 그래서 이 식물계와 동물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이건 중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드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그 다음에 동물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 동물은 그걸 먹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산화탄소와 햇볕을 가지고 또 물을 가지고 또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만들어줘요. 동물은 그걸 먹고 또 이산화탄소를 주면 또 식물은 또 산소도 만들어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완벽한 물체의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지구 안에서는. 그게 이코시스템이 그게 심바이오시스, 그게 공생관계, 애시당초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 중학교 자연교과서 보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나와요. 태양 에너지가요, 그 식물의 세포에 가가지고 광합성을 일으키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되고, 카보하이드레이트와 산소가 동물한테 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가지고 그 동물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결국은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생명체가 vanish 돼요. 없어져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 물하고 CO2하고 합쳐서 태양 에너지가 가지고 슈가하고 옥시젠이 만들어내죠. 그러면 거기에 미러 형태로 동물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옥시젠이 가고 슈가가 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CO2도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두 개를 가만 보세요. 뭔가 하나가 언밸런스 아니? 뭐가 언밸런스예요? 식물에는 그냥 식물이 물만 부어주면 아무리 과학자가 실험실에다 놓고 물하고 CO2를 합친다고 녹말가루가 떨어져요? 그거는 태양 에너지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대칭으로 이게 아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대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미토콘드리아에 옥시젠이 있고 슈가가 갔을 때 그게 태워져서 에너지가 나오려면 어떤 에너지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를 오늘 따져보자고요. 휘발유가 타서 산소하고 합쳐진 게 휘발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타서 산소하고 합쳐져서 타서 우리가 뛰기도 하고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동차를 예를 들면 실린더에 분사된 가솔린이 스파크가 있어야지 그게 불이 붙고 터져서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폭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자동차인데 그게 전기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식물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가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미토콘드리아에는 어떤 에너지가 가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과학자들은 아직도 근거를 찾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약적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제부터 제가 이 우리 몸에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치유인자, 외부의 치유인자,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서 이제는 컨펌이 됐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
그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흙으로 만드는데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기, 그 기가 뭐예요?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하나님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곧 뭐라고 그랬죠? 이 세계적인 문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단편인데 아주 심플해요. 근데 도대체 톨스토이가 왜 이런 심플한 책을 하나 썼을까? 장편도 많이 쓰고 한 사람이. 도대체 거기엔 무슨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돌아다 보십시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 저는 필요한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당뇨 치료의 삼두박자가 이렇다면은 당뇨 치유의 삼두박자는 공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는 사랑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뇨병은 나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딱 1시간 반을 채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1시간 반 이하로 줄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건 아까 보셨듯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병이고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 인생에 희망이 참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밟지도 못하고 자꾸 삐걱거릴 수가 있는데 이 당뇨병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걸로 믿습니다. 그냥 당뇨병 안 걸리자고 제가 이 강의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중에 당뇨병이 계신 분들은 치유될 거고 제가 그렇게 제 환자들은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3개월마다 달라지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생의 개념이 꼭 있어야 되고 이 공생을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내 입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 몸 속에 있는 그 기운들 자나깨나 나를 살리고 있는 그 기운들 걔네들 좋은 기운들을 위해서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건 아침에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은 아침에만 작동을 하니까 하루에 똑같이 열이라는 양을 먹는데 우리 패턴은 아침에 2를 먹고 점심에 3을 먹고 저녁에 5를 먹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요 배가 나온 당뇨 환자는 더 그래요. 거기다 플러스 아침엔 1을 먹고 점심 2 먹고 저녁에 한 6을 먹고 밤참으로 야식으로 1을 또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약은 계속 올라가고 비싼 약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드시오. 운동도 지금 하는 대로만 하시오. 한 가지만 나랑 실험을 해보자. 3개월 동안 뭐냐 당신이 지금 저녁 때 먹는 걸 아침으로 먹고 아침에 먹는 걸 저녁으로 먹어라. 아주 심플하게 2개만 스위치해라. 그리고 3개월 있다 보자. 100% 좋아져요. 당화 혈색소가. 약도 똑같이 쓰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정상인 우리들도 더 활기가 나고 더 근육에 에너지가 생기고 피곤치도 않고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 그리고 운동과 더불어 그 기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인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공생의 개념과 더불어서 항상 내 몸의 안과 밖, 그리고 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주고, 그렇죠?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당뇨는 전혀 다른 문제고 여러분들 생활이 활기차고 행복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에 관한 얘기를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왜 고기가 나쁘고 야채, 과일이 좋은지 과학적인 배경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일 타이틀이 죽음의 그림자였나요? 아니 내일이 뭐죠? 소리 없는 살인자인가? 살인마. 소리 없는 살인마죠. 그러니까 제가 이 타이틀을 너무 자꾸 이렇게 살벌하게 잡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흥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가시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죠. 그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에게 기별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생활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나마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 때에는 나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몸 속에, 내 몸 밖에 있는 세균들까지 생각해서 그들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아오니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고 활기차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탈바꿈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